저는 66살 김영숙입니다. 성북구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평범한 엔지니어 출신 과부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들 준혁이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새 며느리 서연이가 하객들 앞에서 저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우리 가족의 창피거리예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그저 참았습니다. 15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그런데 그 순간 서연이의 아버지가 제 얼굴을 보더니 얼어붙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게 멈췄습니다. 하객들의 웃음이 멈췄고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봐야만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김영숙입니다. 66살이고 서울 성북구의 작은 투룸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창문을 열면 북한산이 보이고 아침마다 동네 할머니들과 시장에 갑니다. 오늘도 마트에서 3,000원짜리 두부를 샀고 5,000원짜리 시금치 한 단을 흥정해서 4,000원에 샀습니다. 할머니들은 제가 알뜰하다고 칭찬합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평범한 과부로 알고 있습니다. 한빛전자에서 30년 근무하다 퇴직한 엔지니어. 남편의 연금과 퇴직금으로 검소하게 사는 노인. 그게 제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고 사람들이 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제 통장에는 8천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 있습니다. 부동산 포트폴리오만 4천억 원이고 주식과 채권이 2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3년 전 700억 원을 주고 인수한 중견기업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게 13년 전 시작되었습니다. 2012년 5월 남편 김태수가 개발한 휴대폰 배터리 효율 관리 시스템 특허가 250억 원에 팔렸습니다. 태수는 한빛전자 수석 연구원이었고 저는 같은 회사의 전자공학 엔지니어였습니다. 우리는 35년을 함께 일했습니다. 특허가 팔린 날 우리는 아들 준혁이를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준혁이는 24살이었고 대학원 마케팅 석사 과정을 막 마친 상태였습니다. 태수가 말했습니다. 준혁아, 아빠가 개발한 기술이 팔렸다. 준혁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얼마나요? 꽤 됐다. 내가 걱정 없이 취업 준비하고 우리도 편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을 만큼. 준혁이는 그렇게만 알았습니다. 아마 10억에서 20억 정도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는 정확한 금액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 사람이 변한다는 걸. 준혁이가 자기 힘으로 성장하는 대신 부모 돈에 기대어 살게 될 거라는 걸. 그래서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조용히 투자하고 조용히 불리고 조용히 살자고. 저는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주식시장을 분석했고 미래 산업을 연구했습니다. 태수는 기술 쪽을 봤고 저는 재무와 시장을 봤습니다. 2012년에 200억 원으로 시작해서 2015년에는 500억 원이 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2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남편 태수가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 자산은 7천억 원이었습니다. 태수의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성북구 작은 장례식장에서 3일장으로 치렀고 조문객은 100명도 안 되었습니다. 준혁이는 아버지의 죽음에 울었고 저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후 5년 저는 혼자 자산을 관리했고 8천억 원까지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는 중견 IT 기업에 취직해서 마케팅 팀장까지 올라갔습니다. 월급은 500만 원. 8년간 모은 돈으로 경기도에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2억 원짜리 아파트에 은행 대출 1억 원을 받아서요. 저는 준혁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돈 한 푼 쓰지 않고 스스로 이룬 모든 것들이. 그런데 8개월 전 준혁이가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이서연, 30살. 연세대 경영학과를 나와 미국에서 MBA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했으며 말투가 우아했습니다. 첫인상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서연이가 제 아파트를 둘러보더니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 동네에 오래 사셨어요? 응, 20년 넘었지. 아, 그러시구나. 집값이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노후 준비는 잘 되어 계세요? 요즘 어르신들 연금만으로는 힘드시잖아요. 그 말투가 묘했습니다. 걱정하는 듯 하면서도 어딘가 저를 평가하는 듯한.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라. 남편 연금하고 내 퇴직금으로 충분해.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안심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석 달 후였습니다. 준혁이가 청첩장을 가져왔을 때였습니다. 엄마,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요. 벌써? 사귄 지 5달밖에 안 됐는데. 서연이가 빨리 하고 싶대요. 저도 마음이 맞아서요. 청첩장은 화려했습니다. 강남 웨딩홀이었고 식대가 1인당 15만 원이었습니다. 하객이 300명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준혁아, 비용은 어떻게 하니? 서연이네 집에서 대부분 내신대요. 저는 2천만 원만 보태면 된대요. 2천만 원이면 준혁이 월급 4달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한 달 전 서연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어머님, 혹시 결혼 축의금은 얼마나 생각하세요? 직설적인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100만 원 정도 생각했는데. 서연이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요즘은 부모님들이 최소 500만 원은 주시던데. 어머님 형편이 어려우신가 봐요. 그 말에 저는 알았습니다. 이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가난한 시어머니, 부담스러운 존재, 준혁이의 발목을 잡는 늙은 여자.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500만 원 드릴게. 서연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렇게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2025년 11월 5일. 저는 백화점에서 40만 원짜리 네이비 원피스를 샀고 할머니가 물려주신 진주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거울을 보니 평범한 60대 노인이 보였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아무도 제가 8천억 원의 자산가라고 생각하지 못할 모습. 하지만 무언가 불안했습니다. 서연이의 아버지 이름이 청첩장에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철, 이상전자 대표. 3년 전 제가 700억 원을 주고 인수한 회사의 전 대표. 그는 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인수계약 당일 회의실에서 단 한 번. 하지만 그때 저는 변호사들 뒤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는 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혹시 저를 기억할까요? 아니면 그냥 지나갈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5년간 지켜온 비밀이 오늘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저는 택시를 타고 강남 웨딩홀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스쳐 지나갔고 저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아들의 결혼식입니다. 그저 조용히 축하해주고 돌아오면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웨딩홀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화려했습니다. 천장에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10개나 걸려 있었고 입구부터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명품 옷을 입고 있었고 저는 제 백화점 원피스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입구에서 서연이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마치 공주 같았습니다. 드레스 가격만 3천만 원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서연이는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제 옷을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더니 살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인데 좀 더 신경 쓰시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가 다가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쪽으로 오세요. 신랑 어머니 자리예요. 저는 앞쪽 좌석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맞은편에는 서연이의 부모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이상철 회장과 그의 아내 박미라 여사. 이상철 회장은 68살쯤 되어 보였고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박미라 여사는 60대 중반으로 보였지만 성형과 관리로 50대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손목에는 에르메스 시계가 반짝였습니다. 이상철 회장이 저를 보았습니다. 잠깐 눈이 마주쳤지만 그는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식은 정오에 시작되었습니다. 준혁이가 입장하고 이어서 서연이가 아버지의 팔을 잡고 걸어 들어왔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고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식은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사진 촬영이 이어졌고 곧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피로연장은 300명의 하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음식은 코스 요리였고 한 상에 15만 원이라는 게 실감났습니다. 랍스타와 스테이크가 나왔고 와인은 병당 50만 원짜리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주변에는 모르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때 서연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잠깐 제 소개를 드릴게요. 음악이 멈추고 조명이 서연이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분이 계세요. 서연이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갑자기 조명이 제게로 옮겨왔고 300명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당황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제 시어머니세요. 김영숙 어머님이시죠? 정말 검소하게 사시는 분이에요. 저희 가족의 창피거리라고 할까요?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다가 누군가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농담이에요, 농담. 어머님은 정말 소박하게 사시는 분이라서 저희가 좀 신경 써드려야 할 것 같아요. 더 큰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15년간 해온 대로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서연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성북구 작은 아파트에 사세요. 연금으로 생활하시고 시장에서 1,000원 깎으려고 흥정도 하시죠. 하객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준혁이가 황급히 일어나 서연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이미 마이크를 내려놓고 환하게 웃으며 하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박미라 여사가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김 여사님, 서연이가 좀 장난이 심하죠? 하지만 나쁜 의도는 아니에요. 그냥 분위기 띄우려고 한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300명 앞에서 조롱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식사가 이어졌고 저는 빨리 이 자리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연이가 부모님을 데리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부모님께 인사드려요. 이상철 회장이 제 앞에 섰습니다. 그가 저를 내려다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은?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영숙 씨?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김영숙입니다. 이상철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년 전 우리 회사를 인수한 그 투자자 아니십니까?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가까이 있던 하객들이 대화를 멈추고 저희를 보았습니다. 서연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빠, 무슨 소리예요? 이상철 회장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2022년 8월 15일 이상전자 인수계약 당일 회의실 뒤편에 조용히 앉아 계셨던 그 여자, 당신이 맞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15년간 지켜온 비밀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는 저와 아버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빠,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철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회사를 산 투자자야. 700억 원을 주고 이상전자를 인수한 사람. 서연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박미라 여사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주변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700억 원? 저 할머니가 성북구 아파트에 산다던데? 준혁이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회사를 인수했다니?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이상철 회장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신이, 정말 당신이었군요. 그때 변호사들 뒤에 숨어서 한마디도 안 하던 그 여자. 나는 당신을 비서나 회계사쯤으로 생각했는데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상철 회장님, 이 자리는 아이들의 결혼식입니다.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상철 회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우리 회사를 헐값에 가져갔어요. 시장가 1000억 원은 좋게 되는 회사를 700억에. 그의 목소리가 커졌고 하객들의 웅성거림도 커졌습니다. 서연이가 어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 사람이 진짜 그 투자자라면. 아빠는 박미라 여사가 딸의 말을 잘랐습니다. 조용히 해. 사람들이 다 보잖아. 저는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준혁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설명 좀 해주세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준혁아. 저는 하객들 사이를 지나 피로 연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머니가 700억? 성북구에 산다며? 사기 아냐? 아니, 이상철 회장이 직접 확인했잖아. 로비로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5년간 지켜온 비밀이 단 5분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조롱당한 뒤에 저는 핸드폰을 꺼내 택시를 불렀습니다.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걸.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피로 연장에서 이상철 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여자는 내 회사를 헐값에 빼앗아 갔어. 우리를 파산 직전까지 몰고 갔다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상철 회장은 진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의 회사를 살렸다는 것을, 그에게 일자리를 준 것도 저라는 것을. 하지만 지금은 설명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택시가 도착했고 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성북구로 가주세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지나갔고 저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12번째 전화가 왔을 때 저는 마침내 받았습니다. 엄마,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준혁이의 목소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일 아침에 와라. 설명해 줄게. 지금 당장 가면 안 돼요? 아니, 내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북한산이 보였고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15년간 지켜온 비밀이 무너진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얼굴이 수척했고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들어와라. 준영이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왔습니다. 엄마, 어제 이상철 회장이 한 말이 사실이에요? 엄마가 700억 원으로 회사를 샀다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준혁이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떻게, 대체 어떻게 그런 돈이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2012년 아버지가 개발한 특허가 250억 원에 팔렸다는 것. 우리가 그 돈을 조용히 투자했다는 것. 13년 동안 8천억 원 이상으로 불렸다는 것. 준혁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8천억? 8천억 원이요? 응. 그럼 내가 2억 원 아파트 사려고 대출 1억 원 받을 때 엄마는 8천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가 일어나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왜요? 왜 말 안 하신 거예요? 나는 8년 동안 허리띠 졸라매며 저축했는데 엄마는 내가 고생하는 걸 보고만 있었다고요? 너 스스로 해내길 원했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나는 엄마가 힘들게 사신다고 생각했어요. 명절 때마다 용돈 드리려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알아요? 준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엄마는 나를 15년 동안 속인 거잖아요. 나는 내가 가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엄마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엄마는 준혁이가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준혁아,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은 내 능력이야. 내 월급도, 내 집도, 내 직책도 내 돈이 아니라 내 실력으로 얻은 거야. 하지만 나는 엄마를 오해했어요. 가난하게 사신다고, 돈이 없으시다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게 내가 원한 거였어. 준혁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사신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를 지키려고. 돈이 사람을 바꾸는 걸 봤거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원했어. 준혁이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어젯밤 화장을 지우지 않은 듯 눈밑이 검었습니다. 어머님, 서연이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준혁이를 보더니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어머님, 어제는 제가 실례를 많이 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서연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젯밤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큰 자산을 가지고 계신 줄 몰랐어요. 이제 우리는 가족이니까 함께 미래를 계획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서연이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의 당황은 사라지고 계산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무슨 계획? 서연이가 태블릿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파워포인트 자료가 떠 있었습니다. 가족재단이에요. 어머님의 자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세금 혜택도 받으면서 우리 가족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예요.
저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밤새 만든 것 같았습니다. 꼼꼼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초기 자금은 50억 원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이사회는 어머님, 저, 준혁 오빠, 이렇게 셋이서 운영하고요. 50억? 네, 너무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어머님 자산의 1%도 안 되니까요. 준혁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서연아, 이게 무슨 소리야? 너 지금 엄마한테 돈 달라는 거야? 서연이가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오빠, 이건 돈 달라는 게 아니라 가족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거예요. 어머님도 이제 66이시잖아요.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기라고요.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재단을 만들면 상속세도 줄일 수 있고 사회 공헌도 하면서 우리 가족의 명성도 높일 수 있어요. 제가 MBA에서 배운 게 바로 이런 가족 자산 관리거든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돈이 필요하니? 서연이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 집안 사정 말이야. 서연이가 눈을 피했습니다. 저희 집은 괜찮아요. 저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내 집안 재무 상황 조사 자료야. 서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강남 반포동 아파트, 시세 15억 원, 대출 12억 원, 내 아버지 이상철 회장, 말기 폐암 사기 판정, 월 치료비 500만 원, 저축계좌 잔액 2천만 원. 준혁이가 놀란 표정으로 서연이를 보았습니다. 서연아, 이게 사실이야? 서연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내 어머니 박미라 여사, 백화점 VIP 카드 연체액 3천만 원. 내 오빠 이준호, 사업 실패로 5억 원 빚. 담보대출로 내 집이 잡혀 있어. 서연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머님은 저희를 조사하신 거예요? 너도 나를 조사했잖아.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강사립탐정사무소. 너 이틀 전에 의뢰했지? 내 투자 내역이랑 계좌 추적하라고. 서연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준혁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연아,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가 죽어가고 있어. 돈이 필요해. 항암 치료비가 한 달에 500만 원이야. 우리 집은 빚더미에 앉았어. 나는 아빠를 살리고 싶었어. 그 말에 저도 준혁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오빠가 좋아서 만났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어머님이 그 투자자라는 걸 알고 나서 아빠 회사를 빼앗아간 사람이 바로 어머님이라는 걸 알았을 때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를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니? 회사를 헐값에 빼앗아 가셨잖아요. 아빠는 그 후로 일자리도 잃고 병까지 얻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 아버지 회사는 이미 파산 직전이었어. 빚이 900억 원이었고 채권자들이 법원 경매를 준비하고 있었지. 나는 700억 원을 주고 샀고 직원 200명의 일자리를 지켰어. 그리고 내 아버지에게 컨설턴트 자리를 줬어. 연봉 3억 원으로. 서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내 아버지가 지난 3년간 받은 컨설팅 수입. 그것도 내가 준 거야. 내가 아니었으면 그분은 아무것도 못 받았을 거야. 서연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당시 이상전자 재무제표야. 내 아버지가 무리한 확장으로 회사를 망쳤어.
나는 회사를 살렸고 내 아버지도 살렸어. 서연이가 서류를 보더니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나를 악당으로 만들었구나. 준혁이가 아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서연아,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너 나랑 결혼한 게 엄마 돈 때문이었어? 서연이가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처음엔 정말 오빠가 좋아서였어. 하지만 아빠가 쓰러지고 집안이 망하고 나는 어떻게든 가족을 지켜야 했어. 저는 서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절박함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며느리는 저처럼 가족을 지키려는 딸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방법이 틀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네.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구나. 돈 때문에 결혼한 여자인지 아니면 정말 내 아들을 사랑하는 여자인지. 서연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준혁 오빠를 사랑해요. 그럼 증명해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닷새 동안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게 뭔지. 저는 방으로 들어갔고 거실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서연이는 연락이 없었고 준혁이는 매일 밤 술을 마시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결정을 내렸습니다. 며느리를 시험해 보기로. 닷새째 되는 날 저녁, 저는 서연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우리 집으로 와라. 너와 내 부모님도 함께. 다음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와 이상철 회장, 박미라 여사가 함께 왔습니다. 준혁이도 회사를 조퇴하고 왔습니다. 거실에 모두 앉았습니다. 저는 차를 내왔습니다. 이상철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김 여사님, 먼저 사과드립니다. 결혼식 날 제가 실례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박미라 여사가 말했습니다. 저희 서연이가 어리석은 짓을 했어요. 사립 탐정을 고용하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상철 회장님, 2022년 8월 제가 이상전자를 인수할 때 회장님 회사는 빚이 900억 원이었습니다. 이상철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700억 원을 주고 회사를 샀고 직원 200명의 일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 연봉 3억 원의 컨설턴트 자리를 드렸죠.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난 3년간 회장님이 받으신 컨설팅 수입은 총 9억 원입니다. 제가 아니었으면 회장님은 파산 선고를 받으셨을 겁니다. 박미라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아, 네 어머님, 너는 나를 악당으로 생각했지? 서연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빠를 살리고 싶었던 거지?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상철 회장님의 병원 기록입니다. 말기 폐암 사기. 예상 생존 기간 1년에서 2년. 월 치료비 500만 원. 맞습니까? 이상철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2년간 치료비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생활비, 집대출 이자, 기타 비용을 더하면 최소 2억 원이 필요하겠네요. 모두가 조용히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수표였습니다. 50억 원입니다. 서연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님,
저는 수표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준혁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는 아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서연이만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아, 이 50억 원을 주겠다. 내 아버지 병원비로 5억 원, 집 대출 상환 12억 원, 내 오빠 빚 청산 5억 원, 나머지 33억 원은 내가 가져라. 서연이가 떨리는 손으로 수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대신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준혁이와 이혼해라. 준혁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저는 손을 들어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해라, 준혁아. 서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너는 내 아들을 사랑하니? 아니면 우리 집 돈을 사랑하니? 그 질문에 서연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50억이면 내 가족 모두 살릴 수 있어. 아버지 병원비도, 집도, 오빠 빚도, 그리고 너도 편하게 살 수 있지. 이상철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 이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저는 회장을 쳐다보았습니다. 잔인한 건 제가 아닙니다. 따님이 제 아들에게 한 짓이 잔인한 겁니다. 박미라 여사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가자. 이런 모욕을 받을 필요 없어. 하지만 서연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표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엄마 말 듣지 마. 우리 그냥 살자. 돈 없어도 괜찮아. 우리 둘이서 열심히 일하면 돼. 서연이가 남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이 수표는 오늘 저녁 6시까지만 유효합니다. 그때까지 결정해라. 사랑이냐, 돈이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결정되면 연락하세요. 지금은 좀 쉬고 싶으니 돌아가 주시겠습니까? 이상철 회장 가족이 일어났습니다. 서연이는 마지막까지 수표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준혁이가 아내를 따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옳은 일일까요? 며느리를 시험하는 게, 50억 원으로 사랑을 시험하는 게, 하지만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서연이가 어떤 사람인지. 시계를 보니 오후 2시 30분이었습니다. 6시까지 3시간 30분. 저는 차를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오후 4시, 준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 결정 취소해 주세요. 안 돼. 제발이요. 서연이는 제 아내예요. 엄마가 이럴 권리 없어요. 권리는 있다, 준혁아. 내 돈이니까. 준혁이가 울먹였습니다. 엄마는 정말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 5시, 박미라 여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 여사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연이는 정말 준혁 씨를 사랑해요. 제안을 거두어 주세요. 거둘 수 없습니다. 김 여사님, 여사님도 어머니시잖아요. 딸 가진 어머니 심정 이해하시잖아요. 저는 아들을 가진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을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박미라 여사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 5시 40분, 이상철 회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 여사님,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예, 제 회사를 살려주셔서, 그리고 저를 살려주셔서,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딸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제가 병만 아니었다면, 제가 회사만 망하지 않았다면 서연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제발,
제 딸만은 용서해 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상철 회장도 딸을 지키려는 아버지였습니다. 저처럼 오후 5시 55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서연이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결정했나요?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동의서였습니다. 이미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표 주세요. 저는 테이블 위에 수표를 밀었습니다. 서연이가 떨리는 손으로 수표를 집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준혁 오빠를 사랑했어요. 알아요. 하지만 아빠가 죽어가고 있어요. 저는 서연이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가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빠 살릴 수 있게 해주셔서. 서연이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택시가 와서 그녀가 타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혼 동의서를 들었습니다. 서연이의 서명이 삐뚤빼뚤했습니다. 울면서 쓴 게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이가 찾아왔습니다. 술에 취한 채로 엄마가 이겼어요. 행복하세요? 준혁이는 소파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준혁아, 서연이가 떠났어요. 전화도 안 받고 집에도 안 와요. 미안하다. 엄마는 옳았어요. 서연이는 결국 돈을 택했어요. 나보다 돈을. 준혁이는 그날 밤 제 집에서 잤습니다. 어렸을 때처럼 제 품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긴 것 같지만 뭔가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이혼이 정리되었습니다. 서연이는 해외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국으로. 이상철 회장 가족은 집 대출을 갚고 회장님은 좋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정리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없었고 미국 우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서연이의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편지를 읽지 않았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옳았다는 확신이 흔들릴까봐.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고 서울에는 벚꽃이 피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겨울이었습니다. 준혁이는 회사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주말에도 출근했고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아들의 눈빛에서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매일 자책했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한 걸까요? 50억 원으로 며느리를 내쫓은 것이? 어느 날 저녁 서랍 정리를 하다가 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6개월 전 서연이가 미국에서 보낸 편지. 저는 한 번도 읽지 않았습니다.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봉투를 찢었습니다. 편지지 4장이 나왔습니다. 서연이의 정성스러운 글씨였습니다. 어머님께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저는 로스앤젤레스 공항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한국을 떠나온 지 사흘째입니다. 먼저 사과드립니다. 결혼식 날 어머님께 드린 모욕, 사립 탐정을 고용한 일, 재단을 제안하며 어머님 돈을 탐낸 일, 모두 용서받지 못할 일들입니다. 하지만 어머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3년 전 아버지가 회사를 잃었을 때 저희 집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술을 마시며 우셨고
어머니는 친구들에게 전화도 못 받았습니다. 오빠는 사업 자금으로 5억 원을 빌렸다가 날렸고 우리 집이 담보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1년 전 아버지가 말기 폐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치료하지 않으면 6개월, 치료해도 2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든. 그때 아버지가 취한 채로 말했습니다. 영숙이란 여자가 우리 회사를 빼앗아 갔어. 시장가 1,000억 원은 되는 걸 700억의 헐값으로 가져갔지. 그 여자만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저는 그날부터 어머님을 미워했습니다. 어머님이 우리 가족을 망쳤다고, 아버지를 벼랑 끝으로 몰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중 준혁 오빠를 만났습니다. 처음엔 정말 오빠가 좋았습니다. 성실하고 솔직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빠 어머니 성함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김영숙.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망친 투자자. 저는 고민했습니다. 오빠와 헤어져야 하나. 하지만 이미 사랑에 빠진 뒤였고 동시에 복수심도 생겼습니다. 어머님께 다가가서 어머님이 빼앗아간 것을 되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그래서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결혼식에서 어머님을 모욕했고 사립 탐정을 고용했으며 재단을 제안했습니다. 모두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 보여주신 서류들을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이미 파산 직전이었다는 것, 어머님이 정당한 가격을 주셨다는 것,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켰다는 것, 아버지께 연봉 3억 원의 자리를 주셨다는 것, 그리고 어머님이 50억 원을 제안하셨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님은 악당이 아니라 진심으로 준혁 오빠를 사랑하는 어머니라는 것을. 하지만 저는 이미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사랑이냐 가족이냐. 저는 가족을 택했습니다. 50억 원으로 아버지를 살리기로. 어머님께서 저를 시험하신 거죠? 제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으셨던 거죠? 저는 그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시고 한 달 전 의사가 말했습니다. 암이 많이 좋아졌다고. 집도 지켰고 오빠 빚도 갚았고 어머니도 이제 밤에 편히 주무십니다. 저는 이 돈으로 가족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어머님도 저처럼 가족을 지키려던 어머니셨다는 것을. 어머님은 준혁 오빠를 지키려 하셨고 저는 아버지를 지키려 했습니다. 우리는 똑같았습니다. 다만 방법이 달랐을 뿐. 어머님, 제발 준혁 오빠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오빠를 지키지 못했지만 어머님은 지켜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을 오해했던 것을, 어머님께 상처를 드렸던 것을.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MBA 시절 동기가 LA에 있어서 그곳에서 일자리를 구할 예정입니다. 언젠가 제가 성장해서 다시 어머님께 인사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때는 당당하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리고 미안합니다. 이서연 올림. 편지를 다 읽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연이는 악당이 아니었습니다. 저처럼 가족을 지키려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를 오해했습니다. 돈만 밝히는 며느리라고, 아들을 이용하는 여자라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이틀 동안 계속 시도했지만 서연이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국제전화회사에 알아봤습니다. 그 번호는 해지되었다고 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일주일 후 준혁이가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젊은 여자가 함께 왔습니다. 소박한 원피스를 입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 밝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사라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교사예요. 사라는 준혁이 회사 근처 학교에서 근무했고 점심시간에 우연히 만났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성북구에 사신다고 들었어요. 저도 성북구 출신이에요. 사라는 밝게 웃었고 제 집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북한산 뷰가 정말 좋네요. 저희 부모님도 이 근처 빌라에 사세요. 저는 사라를 보며 알았습니다. 이 여자는 제 돈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준혁이를 보는 눈빛이 진심이라는 것을. 그날 저녁 준혁이가 혼자 남았습니다. 엄마, 사라 어때요? 좋은 사람 같구나. 준혁이가 웃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서연이와는 다르게 사라는 정말 솔직하고 편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준혁아. 네. 엄마가 서연이를 오해했던 것 같다. 준혁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서연이의 편지를 꺼내 주었습니다. 준혁이는 편지를 천천히 읽었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연이가 아빠를 위해서였구나. 응. 준혁이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서연이한테 연락해봤어요? 안 돼. 번호가 해지됐어. 우리는 한참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응? 엄마가 서연이한테 한 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준혁이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사라와 새로 시작하려고요. 서연이는 좋은 추억으로 남기려고요. 아들이 떠나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을 떠나기로. 한 달 후 저는 제주도로 이사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을 샀습니다. 5억 원짜리 집이었지만 제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그리고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김태수 재단. 가난한 공대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특허 출원 비용을 지원하고 창업 자금을 보조했습니다. 첫 해에 100명을 도왔고 그들의 감사 편지를 받았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제 발명품을 특허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회사를 차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편지들이 제 마음을 조금씩 채웠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준혁이와 사라가 제주도로 놀러 왔습니다. 두 사람은 약혼했고 내년 봄에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엄마, 결혼식은 조촐하게 할 거예요. 하객 50명 정도. 그래, 그게 좋지. 사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처럼 살고 싶어요. 검소하게, 하지만 의미 있게. 저는 사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제주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서연아. 저는 바다를 향해 말했습니다. 너는 옳았어. 가족을 지키려 한 너는. 엄마가 틀렸어. 돈으로 진실을 살 수 없었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미안하다. 너를 오해해서, 너를 내쫓아서. 파도 소리만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 지금 건강하시니? 다시 웃으실 수 있게 됐니?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언젠가 너를 다시 만나면 그때는 엄마가 사과할게. 제대로.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깨달았다.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8천억 원을 가졌지만 나는 가장 소중한 것을 놓쳤다. 며느리의 진심을, 아들의 행복을, 그리고 용서할 기회를.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제주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남편 태수도 저 별 중 하나가 되었을까요? 여보, 저는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옳았어.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나는 이제야 알았어. 너무 늦게. 다음 날 아침, 저는 김태수 재단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오늘도 10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신청했고 5명의 발명가가 특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한 명 한 명의 서류를 읽었습니다. 그들의 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살아보자. 돈으로 사랑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꿈을 키워주는 삶을. 점심시간 준혁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사라 부모님 뵙고 왔어요. 빌라에 사시는데 정말 따뜻한 분들이셨어요. 사라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엄마처럼 겸손하게 사는 게 진짜 부자래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준혁아, 행복해라. 그게 엄마가 진짜 원하는 거야.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너도 행복해라. LA에서, 내 새로운 삶에서, 그리고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면 그때는 웃으며 이야기하자. 우리가 얼마나 비슷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오해했는지.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엄마에게 진짜 부가 뭔지 가르쳐줘서. 제주 바다는 오늘도 파도를 보냈고 저는 그 파도를 보며 살아갑니다.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